소크라테스, 고르기아스. 이후에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캠퍼스 분위기도 바뀌었다. 하버드 학부생들은 2학년 2학기에 전공을 특였다. 이것저것 두루 경험해보고 나서 정하라고 배려한 시스템이었다. 나는 우선 철학 공부를 하고 싶었다. 토론자에게 어울리는 과목 같았다. 그래서 둘째 주 화요일에 철학과 오픈하우스가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철학과 건물의 에머슨 홀 2층에 먼지 쌓인 웅장한 도서관으로 뒤늦게 걸어가니 앞에 앉은 교수진이 전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설명은 점점 더 추상적이 되어갔다. 우리의 목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답의 논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나은 질문이 생긴다면 좋지요. 질문이란 뭔가 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요. 신중하게 고른 말에 웅얼웅얼 방안을 떠들었다. 나중에는 어쩌다가 논리학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모직조끼를 입은 그 노 교수는 자신이 꺼내놓은 쿠키가 라이프니츠 비스킷이라고 외쳤다. 무려 철학자 비스킷이라고요. 그가 들뜬 소리로 말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내가 고등학생 때 토론했었는데 이게 철학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교수는 안경을 또 고쳤으며 대답했다.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고르기아스보다도 소크라테스 편이니까요. 오후에 나는 그 교수가 한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봤다. 기원전 483년 태어난 고르기아스는 떠들이 수사학자인 소피스트로 대중을 가르치거나 헬레나는 트로이 전쟁에 책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웅변수를 가르쳤다. 그는 60대의 나이에 고향 시칠리아 섬 레온티니에 대한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러 아테네로 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았다. 일부 비평가는 비웃었지만은 그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군중을 끌어모았고 무화지경에 빠뜨렸다. 어느 날 밤 저녁에 식사 파티에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손님 하나가 다가와서 그에게 신문하듯이 질문을 던졌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흐름한 차림새를 한 이 철학자는 고르기아스에게 대놓고 물었다. 당신을 뭘 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고 가진 기회는 무엇이요? 수사학입니다. 이 소피스트는 처음에 자신의 입에 흘러넘쳤다. 수사학인 설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의사도 훈련사도 너희처럼 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 말을 일단 긍정한 다음에 비틀었다. 수사학은 타당한 것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지만 그것들에 대한 지침은 주지 않죠. 설득의 기술은 진실과는 관련이 없고 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고르기아스는 그 점을 순순히 인정했다. 소크라테스 수사학도 다른 경제적인 기회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붙들고 싸워서는 안됩니다. 수사학자도 권투 선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르기아스는 사람들이 지루해질 것 같다면서 이쯤에서 토론을 끝내려 했지만은 군중은 계속 하라고 부추겼다. 그래서 철학자는 다시 공격에 나섰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학자가 의사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중한테는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무지한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지요. 자신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고르기아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보다 더 설득력을 갖춘다면 의사보다도 더 힘이 커지겠군요. 그렇지요. 그는 의사도 아닌데요. 그렇지요.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자신에게 필요한 인정을 받아낸 다음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수사학은 기회라기보다는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아첨한 형태라고 저는 이것을 기회가 아닌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은 대상의 본질을 설명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이 철학과도 요리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 뒤로 고르기아스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 특별한 토론 후에 수사학은 수백 년 동안 번성했다. 키케로나 쿠인틸리아누스와 같은 고대 로마인은 그리스 전통을 더 강화했고 중국인과 인도 고유의 이론과 정제를 만들었다.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는 수사학이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문법, 논리학과 함께 7가지 기초 학문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내린 결론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요즘에는 소피스트라는 말이 별칭으로 쓰이고
수사법은 공허하고 둔감하고 가식적인 말을 가릴 때 그것은 수사법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사용된다. 사람들이 수사법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것은 고대 유물 아니면 정치 문화 엘리트나 즐기는 사치였다. 이 단어는 선동거나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는 사인을 보며 말하는 TV 프로그램 진행자로부터 더 조롱받았다. 존 킨스 애덤스가 연설한 뒤로 200년의 지른 수사학 대학으로서 완전히 자취를 감축했다. 학생들이 경제학, 강변도 공학, 통계학, 생명과학 등 가장 인기있는 과학과의 기초과학을 수강한 뒤로는 군의 식당에서 두서없이 이루어지던 대화가 각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로 바뀌었다. 심지어 인문학조차 대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쩐지 꺼려지는 분위기였다. 한때 모두에게 필수 과목이었던 대정연설은 8명 청문의 선택 과목으로 축소되었고 가장 최근에 보일스턴 교수로 임명된 2명은 모두 시연이었다. 수백 년에 걸친 수사학의 쇠퇴에는 다른 흐름의 영향도 있었다. 우선 현대과학이 부상하면서 수사학이 부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관점이 힘을 얻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수습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상적인 스타일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장식적인 비유나 수사 등 공공한 표현은 답변 단순한 말을 옹호했다. 그의 생각은 훗날에도 굳게 이어졌다. 또한 인쇄술과 대량 출판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된 소통 방식이 말에서 글로 바뀌었다. 1870년대 하버드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찰스 앨리슨 공통 교과 과정을 선택 모델로 바꾸어서 학생마다 타고난 개별성에 따라서 수강할 과목을 자유롭게 고르도록 했다. 몇 안 되는 필수 과목에 대해서도 230년 만에 처음으로 웅변수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대신 글쓰기를 신입생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19세기가 끝날 때쯤에 미국 대학 대부분이 이 시스템에 택해 전 학년에 있는 수사학 과목을 1학년에 한해서 전문 과목으로 대체했다. 게다가 사회가 다방면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좋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은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가 되었다. 1920년대에 설립된 영국 BBC 방송은 남성 전문가들로 정확한 발음을 조언해주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위원회는 해체되었고 방송에는 다양한 지역 억양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영어처럼 그간 냉대받아온 토착어가 제자리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좋은 수사법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이 더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수사학의 쇠퇴는 반엘리트 정세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었다.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오늘의 경례는 정치가들의 거짓말과 교묘한 말장난 등 노골적인 언어 왜곡에 대하여 온당한 반응이다. 또한 권력자들의 행동은 우리 이익에 반하게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의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이 처칠에 연설하다가 반복 활용한 3단 점강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다. 2013년 9월 초 대학 첫 학기가 시작된 지 몇 주 안 된 시점에서 이 모든 흐름이 공모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걸 보았다. 자연히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수사학이 바람직할까? 끝없이 토론하다. 월요일 저녁에 7시가 되면 파넬레 슈트라우스는 내 방을 찾아왔고 우리들은 24시간 운영한 가까운 러몬트 도서관 토론 연습을 하러 갔다. 의회식 토론팀은 하워드 대학교 토론팀은 세계 최고의 토론팀에 속했다. 하지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와는 달리 독립 건물은 고사하고 방도 하나 없었다. 그래서 10명이 넘는 회원들은 논쟁을 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캔버스를 떠돌아다녔다. 대학과 고등학교 토론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에서는 각 팀 인원이 3이나 2로 줄어드는 탓에 개별 토론자의 부담이 커지고 파트너십도 더 중요해졌다. 토론자의 성격도 달라졌다. 고등학교에서는 토론이 조석한 아이들의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대학에는 토론 말고도 수백 가지 클럽과 활동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토론 일편단심 사람들만 남았고 그들은 마치 냄비바닥에 눌러붙은 설탕처럼 씁쓸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모두 매우 진지했고 여기에 미쳐있다시피 했으며 자주 억울해했다. 파넬리와 나는 충분한 자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토론팀에 가입했다. 매년 30명가량의 신입생이 들어왔고 그중에 20명 정도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몇 달 안에 빠져나갔다.
우리들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번태업을 셈이었다. 우리를 오만하게 만든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이었다. 토론 연습실 밖 캠퍼스에는 온통 건조하고 정확한 학술 언어를 사용했지만 파넬과 나는 그 작은 아이디어와 촌철 사진의 재담에 푹 빠져 있었다. 우리는 오후와 저녁 시간에 내내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고작 19살이지만 나보다도 한 살 많은 내게는 낯선 적이 확신이 있었다. 그는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정치적 사회적 의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농담을 던지면 그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렸다.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면 나는 양가 감정이 시달렸다. 한편으로는 그가 내 견해에 동조해 주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해 주기를 바랐다. 처음 몇 주 동안에 우리 둘은 토론팀에 불만이 딱 하나 있었다. 의뢰 연습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말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었다. 대신 똑똑하고 강단 있는 2학년 코치 데니엘의 금융위기와 전쟁급에 대해서 진지하게 강의했다. 그보다 더 실용적인 시간들조차도 지루하긴 마찬가지였다. 네 번째 시간인 9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라도 한껏 쌀쌀했다. 데니엘은 우리에게 각자는 호텔 건이라고 했다. 오늘 밤에는 흐름 따라잡기, 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받아 적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례집을 열었다. 지난 토론 주제에 다양한 논쟁으로 빼곡한 엄청나게 두툼한 해석 바인드였다. 그는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글 중에 한 문단을 읽기 시작했다. 해마다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식용으로 도살하고 당하고 대부분 끊임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식용으로 기르는 동물들은 거의 전부 무리에서 분리되어 더러운 창고에 수천 마리씩 우겨 넣어진다. 그리고 지독하게 불길한 환경에서 일생을 보낸다. 이 동물들은 진통제도 없이 몸이 훼손당하고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중요한 모든 것을 빼앗긴다. 도살장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친다. 뭘 써야 할까? 문제는 이 문단이 묘사적이라는 점이다. 각 주장이 폭넓게 저자의 결론을 뒷받침했지만 모든 주장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창고가 불결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도 핵심은 비켜난 주장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에 먼저 핵심 주장을 분리해내는 게 좋다고 배웠다. 일단 상대의 결론을 찾고 그 뒤에 왜냐하면은 이라는 단어를 붙인 다음에 화자가 어떻게 그 문장을 채울 것인지 묻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 이 문단에서는 두 개의 핵심 주장이 드러났다. 우리는 채식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더 높은 수준의 듣기 방식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데니엘의 12개의 주장을 적는 동안에 우리 신입생들도 최선을 다했다. 종이를 넘겨가며 사인펜으로 아주 빠르게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점점 뒤쳐져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직공처럼 꾸준히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모두가 떨어질 게 뻔한 비서직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았다. 데니엘은 연습이 완벽히 만든다는 말만 툭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파넬레와 나는 컴컴하고 바람 부는 캠퍼스를 걸어서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동아리에서 강조한 정확한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다. 우리는 토론이 전방위적이고 열정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잘잘하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지난 한 달은 연습 시간이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반복 훈련은 그냥 반복 훈련일 뿐 진짜 토론은 아니지. 파넬레가 선언하듯이 말했다. 지금 의회식 토론 대회는 한 해 내내 전국 각지에서 매주 한 차례씩 치러졌고 그 첫 토너먼트가 다가오는 주말 맨해튼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단어 문장 문단의 교칙. 9월 20일 금요일 정오 무렵에 파넬레와 나는 보르드웨이의 우측으로 돌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순간 걸음을 멈췄다. 바로 몇 발 앞짝에서 멋진 붉은 벽돌 건물 행렬 사이로 거대하고 활기찬 광장이 떡하니 펼쳐져 있었다. 5시간 동안에 버스를 타고 오늘하고 머리카락은 납작하게 늘리고 옷에서는 신내가 났지만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니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파넬레는 중앙도서관 계단을 올라가다가 말고 이오니아식 기둥과 티르크와 즈빛 지붕 사진을 찍었다. 그러더니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실에서 거창하게 이름 붙인 널찍한 방에서 대기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키키한 커피 냄새가 났다.
미국 전역의 100여 개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따뜻한 신뢰를 우왕좌왕 돌아가면서 가십을 떠들고 떠오르는 말로 되는 대로 주고받았다. 파넬레와 나는 끼어들기도 외면하기도 어려워서 애매하게 뒷문 근처만 어슬렁거렸다. 첫 라운드에서 우리는 펜실베니아 주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엔 소스모 대학 1학년과 대결하게 되었다. 초조한 모습의 두 학생, 커다란 안경을 쓴 키 작은 남학생과 혼자 맹렬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여학생은 우리와 함께 옆 건물의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작은 세미나실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으니 몇 년 동안 토론장에서 느껴온 것과 또 다른 긴장감이 걸려왔다. 하지만 소스모의 첫 토론자가 군사형 드론 사용 금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논거를 읽기 시작하자 너무도 익숙한 그 리듬에 나도 모르게 몸을 실었다. 우리가 소스모를 이겼고 이후에 늦은 오후까지 육아 휴직 부터 자유무역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겨루어서 속속 승리를 따냈다. 사실 예선전에서 기량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처신일 테지만 한일 원하는 정반대로 달렸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을 전시하기 바빴고 4가지 W에 답하고 상대적인 치명적인 이의 제기를 하는 등 3명도 안 되는 청중 앞에서 마치 엄청난 관객이 지켜보는 양 있는 대로 폼을 잡았다. 그날 밤 11시 우리는 $1짜리 피자와 미지근한 음료를 먹으면서 실컷 우쭐대었다. 사전사성계 전적으로 본선 진출권을 이미 따놓은 상황이었다. 우리는 원대한 환상 속에서 다음 아침엔 잔뜩 구름이 끼었다. 오전은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되며 흘러갔다. 파넬레와 나는 마지막 예선전에 이어서 브라운대학교 4학년 팀을 상대로 치른 8강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오후 2시쯤 방 안쪽에는 곧 4강전이 시작되는 사실을 소리가 알려왔다. 자, 강의실은 보일러 시의 냄새가 나고 온기도 느껴졌지만 난방전신은 보이지 않았다. 곧 장례가 조용해졌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리를 잡고 섰다. 논제는 사회운동은 입법보다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였다. 흥분으로 발굴에 달아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초장부터 그들의 입을 딱 벌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잔뜩 기대했던 팀이 그에게 부응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잔인할 를 정도로 재빨리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이었다.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청중을 둘러본 다음에 말문을 열었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당한 정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동안 부정당해 온 사람들의 삶을 기부와 연구 유임 가능성의 재단에 무릎 꿇은 비겁한 정치인들의 손에 맡기는 한 또 한 세대가 냉랭한 거부와 무관심이라는 지옥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청중의 동료를 감지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는데 점점 확실하게 느껴졌다. 나는 선언한 듯이 말했다. 이 정치적인 혹한기에 법정은 희망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이 보호막은 우리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간신히 참는 듯한 킬킬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잠잠해졌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망망대해에 홀로 내동정이 잊혀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어서 데이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단으로 걸어오는 데이나의 초록색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나는 데이나가 내 말에서 중대한 약점을 잡아냈음을 알아챘다. 데이나는 노트를 내려놓는 다음에 환한 미소로 모두에게 자기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지 물었다. 그 목소리는 편안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앞에서 한 말이 내게 대체 뭐였죠? 데이나가 잠깐 말을 멈췄고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다. 말을 참으로 예쁘게 하네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그래요. 토론에서 패배를 향해 가는 라운드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경험은 없다. 패배. 하지만 내 실패의 극장에 참여자이자 증인으로 꾸역꾸역 남아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중에 상대팀은 뿌듯한 얼굴로 친구들과 동료들의 칭찬 세례를 받았다. 오후 4시쯤 우리는 패배가 공식화되었고 파넬레와 나는 짐을 싸서 메가버스가 서는 정류장으로 향했다. 보선으로 더 일찍 돌아가는 버스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벅적대는 무심한 도시를 걸으며 우리는 우리 팀에 유독 신경 써준 2학년 선배를 위로했다. 남은 주말 내내 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지역 토론전은 맹렬히 비난했다. 사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전화와 파넬레뿐이었다. 이 리그에서 수사법을 눈곱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토론에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월요일 밤 토론 연습 때 신입생 반은
또다시 흐름 따라잡기 연습을 반복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처음에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나중에는 의문이 떠올랐다.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만약에 받아 적였다면 뭘 적었을까? 나는 그 주제에서 입장과 정치가들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내가 의도하는 바이기도 했다. 나는 정중히 내 강력한 아이디어에 할말을 잃게 만들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 내 뜻을 명확하게 내보이고 청중에게 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게끔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말하는 태도가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방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았다. 그러니까 숫자 세기 재시작 벌칙 훈련을 하는 거였다. 하지만 그동안 단어 선택 자체를 명확히 하려고 애써본 적은 없었다. 훈련을 마치고 기사 책상 앞에 앉은 나는 명료하게 말하는 방법을 적어보았다. 일단 개별 단어 차원에서 규칙을 만들어 나갔다. 규칙 1. 초상적인 단어 사용 금지. 나쁜 예 교육제도는 실패했다. 초등 고교 대학의 예산이 부족하다. 다음엔 문장 차원의 규칙을 헷갈리는 은요 사용 금지. 과한 단서 달기 금지. 은요를 해서 단서 나쁜 예 부리가 군림하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부리가 군림하면서 우리 모두를 신민으로 만들고 있다. 나쁜 예는 생명권은 이 말을 정의하는 일이 아무리 간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매우 중요한 권리들 중에 하나다.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는 없다. 생명권보다도 더 중요한 권리는 없다. 마지막으로 문단 차원의 규칙을 적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일정은 최소한으로 할 것. 무분별한 반복은 금지. 딱히 새로울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규칙이었다. 뭘 넣기보다는 빼기에 중점을 두었고, 하지만 내겐 규칙들이 수사법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구현한 것 같았다. 감탄 대신에 진실을 열망하고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더 발전시켜서 온전히 살아남도록 하는 수사법이었다.